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근대 자본주의 역사 30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영상 시리즈에서 유럽 세계경제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분명 16세기경에 유럽 세계경제가 존재했다는 것은 유럽 세계경제의 경계가 지구 전체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작을까요? 유럽 세계경제의 공간적 범위를 정의할 때 단순히 유럽과 무역을 했던 모든 지역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서기 1600년에 포르투갈은 일본과 그리고 중앙아프리카의 국가와도 교역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국가들이 유럽 세계경제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경제사학자들은 16세기를 기준으로 오늘날의 브라질 지역과 아드로스 제도는 유럽 세계경제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를 경유하여 서유럽과 페르시아 사이에 무역 거래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페르시아와 러시아는 당시 유럽 세계 경제의 외부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와는 다르게 폴란드는 유럽 세계 경제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유럽 세계 경제 내부에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은 유럽 세계 경제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열한 유럽 세계 경제의 내부와 외부의 구분은 어떠한 기준에 근거할까요? 이 기준은 분명히 단순 교역량이나 교역 품목의 구성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 금과 은을 제외하고는 아메리카에서 생산될 수 있었던 것 중 유럽에 판매할 만한 상품이 거의 없었던 반면 동인도 지역에서는 단위 무게당 가치가 매우 높았던 후추, 비단을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세계경제의 내부에 있었고 동인도 지역은 유럽 세계경제의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경제의 내부에 포함된 지역과 외부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분명히 16세기에 유럽 세계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들, 예를 들어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 지역과 유럽 세계경제의 외부 지역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제시하면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 지역은 그 내부에서 주로 낮은 등급의 상품, 즉 노동 대비 낮은 대가를 받는 상품들을 생산하지만 그 상품들은 일상적인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유럽 세계경제 전체의 분업체계에서는 필수적인 제품들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반면 유럽 세계경제의 외부 지역은 흔히 호화스러운 교역이라고 불리는 기중품들의 교환을 위주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면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을 서로 다르게 분류한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유럽 지역은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에 포함되지만 러시아는 유럽 세계경제의 외부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얼핏 보기에 두 지역은 차이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지역들은 모두 황금 작물 생산에 참여하고 강제 노동에 기반을 둔 대영지들의 등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강제는 주로 국가 권력이 취한 조치들이 야기한 결과이며 이 시기 16세기에 두 지역 모두에서 지주계급이 매우 강력해지고 부르주아 세력은 약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역 사이에 차이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자세히 살펴보면 두 지역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포함한 몇 개의 영상에서는 러시아와 동유럽 사이의 차이점을 다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첫째, 서유럽과의 무역의 성격상의 차이점. 두 번째, 국가기구의 힘과 역할상의 차이점. 셋째, 토착 도시 부르주아 세력의 힘과 역할상의 차이점.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의 대외 무역은 거의 전적으로 서유럽만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러시아는 동서 양방향으로 교역했는데 당시 러시아에게 동방 무역이 서유럽과의 상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는 러시아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6세기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경제성장의 시대에 들어갔고 영토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서부로의 확장은 저지당했고 대신 남부와 동부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에게 있어 서부 유럽만큼이나 동방 지역과의 교역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교역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동방 지역과의 교역이 러시아에게 있어 더 중요하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15세기 이전에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에서 곡물의 상품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곡물의 상품화를 통해 농업과 수공업 사이에 어느 정도 수준의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 16세기에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곡물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경우 유럽 세계경제의 시장에서 폴란드의 곡물이 판매되고 그 시장들을 위해서 곡물이 재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폴란드의 곡물이 전체적인 유럽의 물가에서 한 품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폴란드는 16세기 말에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 수출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황금 작물 노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억하신다면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 지역인 폴란드에서 곡물 수출 경제의 성장은 강제 황금 작물 노동에 기반을 둔 대영지들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 지역에서는 부르주아 대신 귀족의 정치 권력이 강력해졌다는 것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인 폴란드의 귀족들 역시 유럽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서유럽의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폴란드의 개방 경제의 유지였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떠했을까요? 16세기에는 곡물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물이 거의 수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국내 곡물 시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국내 곡물 시장은 존재했기 때문에 러시아 국내의 지역 시장들, 즉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들이 때때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자급자족 혹은 물물 교환이 아닌 자본주의적 농업이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폴란드는 팽창하고 있는 서유럽 시장을 목표로 생산했던 반면 러시아에서는 영주들이 팽창하는 국내 시장을 목표로 생산했습니다. 심지어 16세기 러시아에서 외국으로 곡물을 실어나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곡물을 제외한 다른 상품의 교역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16세기의 서유럽과의 교역에서 러시아는 원료와 반제품을 공업 제품들과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서유럽의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든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는 이른바 호화스러운 교역의 한 품목으로서 당시에 부와 위엄을 상징하는 제복이었던 모피였다는 점. 러시아가 수입했던 중요 수입품들이 금속 제품이 아니라 은계와 예술품 형태로 유입된 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6세기 러시아와 서유럽의 교역 대부분이 사치품의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품의 교환은 잉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방법이며 따라서 경제적인 위축기에는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체제의 기능에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러시아와의 교역이 중단된다고 해도 유럽 세계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이미 폴란드는 유럽 세계경제에서 주요한 곡물의 공급업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럽 세계경제의 등장에 있어서 과연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 지역과 외부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과 서유럽과의 교역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중 첫 번째인 서유럽과 무역의 성격상의 차이점에 대해 유럽 세계경제의 주변부 지역의 하나인 폴란드와 외부 지역인 러시아를 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나머지 두 가지 관점에서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